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 자리인 줄 잘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한 의사입니다. 또 이제 가정의학과를 전공해서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랑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이제 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 20대 학생이신 것 같은데 20대는 사실 저는 컴맹이었어요. 컴맹. 그리고 지금도 뭐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자리에 또 오늘날 이런 일을 하게 된 게 뭐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 양력은 간단하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임메드라는 회사의 헬스케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 모바일 닥터라는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이력으로 이제 MBC에서 의학 전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의학 전문 기자 할 때 그 사진인데요. 벌써 이제 제가 봐도 굉장히 젊었구나 저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배도 별로 안 나오고 좀 그러니까 이제 의학 전문 기자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의학이나 의료 분야, 뭐 보건 분야와 관련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기자죠.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한 6년 정도 했고 사실 제가 이제 기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진료실에 오잖아요. 환자가 이제 외래 진료실에 와서 이제 주로 이제 가정의학과니까 주로 뭐 혈압이나 당뇨, 뭐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혈압약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뭐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당뇨 환자한테는 뭐 이렇게 체중을 줄이셔야 되고 뭐 계속 뭐 하루에 환자를 뭐 한 50명 본다고 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고혈압 환자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요. 당뇨 환자가 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50명한테 이 얘기를 해도 1년에 한 2만 명한테밖에 얘기를 못해요. 1년에 한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고 제가 30년 동안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몇십만 명한테밖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의사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 전문 기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여러 가지 뭐 이유 중에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매스미디어의 힘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의료 정보를 적절하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환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기자라는 어떤 직업을 택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뭐 특이한 경험도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 2010년도인가 그 IT에 대지진 났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이제 대한민국 그 의학 전문 기자로는 최초로 특파원으로 제가 IT 지진 현장에 제가 특파원으로 가게 됩니다. 특파원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가 굉장히 또 의료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의료 지원단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의료 지원단이랑 같이 이렇게 수술도 하고 저 가운데 사진은 이제 그때 그 엄마가 지진 때 죽은 아기인데 저 아기가 거의 죽어가는 거를 이제 살렸어요. 그래서 이 아기도 살리고 또 저렇게 취재해서 보도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게 굉장히 좀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네, 뭐 MBC를 나와서는 이렇게 뭐 방송 활동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TV 같은 데서 저를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용감한 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좀 계속 나갔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말 뜬금없이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왜 창업을 결심했는지 잘 이유가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냥 창업을 한 거죠. 네, 절대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저는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막연히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좋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좀 의료에 좀 접목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했던 아이템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배에다가 이제 구멍을 몇 개 내서 배를 가르지 않고 배에다 구멍을 몇 개 내서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 이제 흉터가 좀 굉장히 적죠. 예, 흉터가 적고 환자가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은 암 수술까지도 이렇게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별로 괜찮죠. 만약에 이렇게 흉터가 크면은 사실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복강경수 구멍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구멍을 내서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수술의 대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경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제 이런 김서림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의료 현장의 니즈를 가지고 그러면은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요겁니다 바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뿌옇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그라고 하고요. 예, 포그가 이렇게 끼게 되면 사실 보다시피 이제 환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간 수술인 것 같은데 간 수술은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시야가 이렇게 흐려지면 사실 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술을 막 제가 찾아봤고 이 기존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결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꺼내서 렌즈를 닦는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왼쪽의 그림은 여기 뭐 자막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DMZ입니다. DMZ에서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는 북한군이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저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렇게 보면 이제 항상 그 임진강 유역에는 안개가 항상 저렇게 낍니다. 그래서 그 안개를 어떻게 제거하고 물체를 식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이제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좀 안개가 끼고 좀 흐려도 번호가 되게 잘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요걸 이제 이런 복강경 수술에 좀 도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하대 공대와 제가 같이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내고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왼쪽은 굉장히 이렇게 뿌옇죠. 이렇게 굉장히 뿌연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보이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제품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거는 상용화시키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맨 니즈도 찾았고 제품도 개발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사업화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제 사업화를 하고 그걸 양산을 하고 뭐 인허가를 받고 뭐 이거에 또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화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제가 결국 이제 그 단계로 못 가고 결국은 접었습니다. 실패를 한 거죠. 예. 아직도 특허는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특허 연장 뭐 연차료 내라 그래서 이제 특허를 냈는데 특허 돈을 냈는데 아무튼 기술은 아직 살아있대. 아직 세상에는 선보이지 못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실패. 여러분 이제 뭐 실패라고 하면 되게 또 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금전적인 로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도 물론 한 2년 정도의 시간과 또 그동안 들어갔던 그 정말 큰 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사실은 또 이제 주위에서 거봐 이게 무슨 뭐 의사가 무슨 사업이냐, 그냥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뭔가 또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뭐 한 번만 더 또 도전을 해보자 또 이런 생각으로 다시 또 이제 다른 이제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많이 배우는 슬라이드인데 이렇게 보면은 현대의학의 역사가 사실 굉장히 짧아요. 사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발견 중에 하나가 이제 페니실린이거든요.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그 급성 질환, 그런 세균성 질환에 대해 의사들이 이제 대처가 가능해졌고 또 이제 이 콜티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생각해 보면 뭐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뭐 사실 이런 기기들도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이제 CT나 MRI 같은 것도 나온 지가 한 5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90년대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무슨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랑 지금 배우는 거랑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가 바뀌었지만.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바뀌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인데 사실은 이제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 유헬스, 이헬스, 뭐 스마트 헬스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텀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의료에 그냥 IT를 접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건 여기 굉장히 많은 뭐 다양한 여기 뭐 기기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그 기술들이 그냥 의료에 융합이 된 것을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도 들어가고 당연히 IoT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웨어러블 같은 것도 들어가고 모든 개념이 다 포함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원격 진료랑 원격 의료랑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원격 의료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라는 거는 이제 사실 또 이제 좀 더 좁게 보면 이제 원격 진료라고 하는 어떤 대면 진료를 대체하는 이런 것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일부의 개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번 실패를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 당시가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확 보급되면서 카카오톡이 막 성장을 하고 뭐 페이스북이 성장을 하고 막 이런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어요. 불과 그러니까 한 5년 전, 불과 한 5년 전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5년 전쯤에 제가 그러면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좀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연구를 많이. 제가 사실은 가정의학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혈압, 뭐 당뇨 뭐 관리하는 앱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도전을 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크지 않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인게이지를 잘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또 바로 이런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의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진짜 원해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소아과 주치 때 뭐 응급실 당직을 섰던 그런 기억을 되살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육아 카페 같은 데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 아이가 이제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엄마들이 생각보다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 없더라고요. 의학적인 지식이 너무 없고 심지어 아이가 뭐 열이 나는 게 몇 도인데 열이 나는지도 모르. 혹시 여기 계신 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몇 도부터 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거기 계신 어머님. 37.7도요. 37.7도. 37도 이상?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 때 경험을 했던 거는 그냥 무작정 그냥 응급실로 오세요. 열 나면. 애를 안고 응급실로.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냥 해열제만 먹이면 그냥 잘 열 떨어져서 집에 돌려보내거든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이름은 열나요고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열나요라는 이 앱을 만들게 됐고요. 이 앱은 그냥 아이의 체온에 따라서 엄마들이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간단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엄마들이 아이들의 체온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뭐 약병 그림이 있죠. 여기 뭐 해열제 하루 허용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해열제도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잘 몰라가지고 계속 먹이는 똑같은 거 계속 먹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루 허용량을 표시해주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각종 약을 먹인 걸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체온을 같은 거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밑에 보면 이제 해열제 얼마 먹였는지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요 기능으로 해서 제가 이제 2015년도 7월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앱 자체도 굉장히 불법이었어요. 근데 2015년도 7월달에 이제 그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놔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뭐 관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후에 이제 이 앱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다운 한 3년 좀 넘었죠 지금. 3년 4년 조금 안 됐는데 다운로드가 현재 한 65만 정도, 뭐 일 사용자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앱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구글 플레이에서 이제 저희 앱에 대한 리뷰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네이버에서 열나요 앱, 열나요 어플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은 엄마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이거 가져온 거고요.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 반응을 잘 이끌어낸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엄마들이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리얼월드 데이터를 계속 지금도 쌓이고 있죠. 그래서 대략 한 2천만 건 정도 되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로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서비스를 베타 버전은 이미 출시를 했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열이나 어떤 증상 또 진단명 같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독감이 어디에 유행하고 있는지 저희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유행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도 만들고 있거든요. 독감이 앞으로 어디로 더 퍼질 건지
독감이 언제쯤 끝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제가 비즈니스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 앱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저희 앱에서 분석한 그런 데이터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그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해요. 예. 그래서 이 논문의 주제는 뭐냐면 그냥 모바일 앱으로 이런 데이터를 얻어서 특정 질병,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유행을 감시할 수 있다. 아주 잘 감시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이제 국가가 하는 일인데 저희 같은 일개 회사가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관리본부보다 며칠, 5일 정도 빨리 저희가 이 데이터를 실시간이잖아요. 저희는 데이터가. 그래서 5일 정도 빨리 이런 유행을 예측하고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몇 가지 연구를 더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성분의 해열제가 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해열제가 있죠. 근데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열제가 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그 독감 환자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데이터로 독감을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독감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제 간이 항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독감으로 병원 가서 검사하시는 거는 코 속에다 면봉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이렇게 키트에다가 이렇게 묻히게 되면 이렇게 선이 나타나 임신 테스트 같이 이렇게 선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독감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검사가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독감이 맞는데 음성이 나오면 독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위 음성이 너무 많아요. 위 음성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이제 PCR이라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싸고 일반 이런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의 체온과 증상과 독감 유행 정도, 그 지역의 뭐 독감 유행 정도, 뭐 기온, 뭐 여러 가지 막 그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기계 학습을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독감 환자를 지금 한 10,000명 정도를 가지고 계속 지금 트레이닝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도가 지금 한 5% 정도까지 지금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 좀 개발이 완료가 되고 아마 내년에 아마 식약처 허가를 임상을 하고 식약처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만 입력하면 이렇게 독감일 확률이 몇 %다, 독감이 아닐 확률이 몇 %다 이렇게 바로 알려주는 그런 검사죠. 현재도 그래서 이제 그 위음성 문제 때문에 독감 검사를 2번, 3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이게 양성이 나오면 그냥 타미플루를 먹이면 되는데 꽉 나오면 이게 내일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2번, 3번 비용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 거를 그냥 이용하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초창기 결과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데 그냥 단순 기계 학습을 했을 때도 기존의 어떤 그 키트와 현재 정확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왔죠. 지금은 이제 더 정확합니다. 몇 가지 그 이쪽 분야의 좀 혁신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저는 이런 그 앱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또는 뭐 사람과 뭐 기계의 어떤 또 사람과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도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질 때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눔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체중 감량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모바일로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코치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앱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렇게 식단 기록 같은 거 하고 뭐 운동한 거 기록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되게 단순한 앱인데 이 친구들도 이제 저희랑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당뇨 환자에서 이런 혈당이 체중을 잘 빼게 되면 혈당이 잘 감량이 된다는 걸 이 친구들이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이걸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눔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체중이 감량이 되고 체중이 감량이 되면 혈당이 좋아지고 혈당이 좋아지면 뭐 합병증이 낮아진다. 그래서 1인당 약 한 300만 원 정도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건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증명을 해요. 이런 걸 증명을 하니까 이제 눔이 올해부터는 그 미국의 그 몇 개 보험사랑 같이 의사들이 이제 당뇨 환자에게 눔을 처방해서 관리하게 하는 이런 모델까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그 심전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응급실 가게 되면 막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팔다리에도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12가지 심전도 그 리듬을 측정을 하는 건데 원래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측정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병은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 부정맥은 아주 잘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리듬을 체크를 하고 그걸 이제 의사에게 보내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지금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도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심전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이제 여기 탑재를 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사용을 못합니다. 식약처가 이제 허가를 안 해줘서. 우리나라 버전에는 없는데 미국 버전에는 이렇게 심전도를 측정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그 의사를 예약해서 의사의 진료를 이렇게 하게 하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는데 요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예약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의사의 시간을 이제 예약할 수 있는 이런 앱이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뚝딱이라는 이제 병원 예약 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인데 이제 병원에 대형 병원, 그러니까 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을 갈 때 똑같이 예약을 하고 또 가서는 병원이 이제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 기반으로 이제 길을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 모바일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 청구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갔다 와서 손해보험 회사에다가 그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뭐 저도 인공지능에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해보면은 사실 이세돌 구단이 이게 한 3년 전에 이제 그 알파고랑 뒀을 때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걸었던 사람이에요. 보기 좋게 틀렸는데 1년 후에 이제 커제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가 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약한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그냥 주어진 거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언젠간 되겠지만 뭐 당장은 아니지 않느냐. 향후 한 20-30년간은 그냥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 알파고와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그렇게 추진하던 시기에 사실은 이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의료 분야에.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해 11월 달에 발표했다는 건 이미 그 전에 논문 쓰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결국은 뭐 바둑을 정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걸 하려고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마라는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마는 모르시죠?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건 아시죠? 그건 이제 자연과학계의 굉장히 최고의 저널이고 의료 분야에서는 자마, NEJM 이런 게 최고의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20이 넘어요. 엄청난 저널인데 우리나라에서 여기 자마에 논문 실은 의사 몇 명 없습니다. 근데 구글이 여기다 논문을 실어요. 이게 이제 그 안저 사진이라고 여러분 건강 검진하게 되면 이제 눈 사진 찍는 거 있는데 그 안저 사진으로 뭘 보냐면은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이 생기면은 이 눈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학습을 해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무려 13만 장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 50명이 거기다 일일이 다 진단명을 다 붙여요.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이게 안과 전문의와의 일치도가 99%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사람보다 더 잘했어요. 이 결과가 나오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의사보다 더 기계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논문이 나온 이후로 이 비슷한 연구를 그러니까 수천 개의 연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시작이 됐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도 벌써 이게 한 2년 반 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의 비슷한 게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보고 아까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독감 진단하는 것도 옛날에는 독감 키트도 없었는데 의사들이 다 진단을 하고 타임플루 같은 걸 줬잖아요. 그게 다 나름 그 의사들의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관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알고리즘보다 더 학습을 더 많이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약한 인공지능 개념이잖아요. 결국 이제 그 경험을 확률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독감 사실은 키트가 없어도 의사들이 한 7, 80% 맞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독감 환자가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 진단 한 80%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이 키트가 없어 진단 도구가 없어도. 근데 더 우리가 학습을 정말 많이 하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 논문을 보고 사실은 아까 그 독감 진단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저한테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독감 환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 저희 기업이 거의 유일해요.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 데이터 갖고 있거든요. 독감 환자. 물론 병원에는 있지. 병원에는 있는데 그 데이터는 활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에서 다 하고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료를 혁신하려고 하고 있고 텐센트라는 이제 중국의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그 TV 프로그램 아시죠? 의사들 나와가지고 막 다 물어보면 막 그 분야 전문가가 나와서 막 대답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텐센트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알렉사, 이 스피커. 그 웹엠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의료 정보 사이트입니다. 저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알렉사의 의료 지식을 계속 탑재하고 있어요. 알렉사, 나 오늘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알렉사가 뭐 그 두통에 대한 정보를 주죠. 그러고서 그러면은 약을 배달시켜 드릴까요? 그럼 이제 아마존이 약 배달도 하잖아요. 그럼 약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마이너한 거는 사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 회사도 지금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폐사진 같은 거 또는 CT 사진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더 잘 판독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신약 개발에도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런 후보 물질 찾고 적응증을 찾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여러분 챗봇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이 워봇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우울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그 인공지능인데 이걸 한 2주 정도 사용하면 우울증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분야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아킬리라는 미국 회사인데 이게 보면 게임 같이 생겼죠. 게임인데 이게 뭐냐면 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라고 하는 걸 치료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FDA에 지금 허가가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 허가 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약 대신에 이런 게임이나 앱 같은 거로 치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대한 흐름이고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치 않게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쪽 분야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사실 좀 이런 의료 현재 어떤 의료 시스템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컴맹이었고 사실 저희 대학교 때 486 컴퓨터가 나왔는데 친구들이 저희 공대 친구들이 486 컴퓨터에 열광할 때 저는 아직 컴퓨터 멀은 것 같아. 좀 더 좋은 거 나오면 나는 컴퓨터 할래. 이렇게 해서 저는 컴퓨터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런 제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이 헬스케어 분야는 굉장히 좀 혁신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유의미하게 정말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끝으로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 좋은 의사를 안 하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정말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너무 재미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거에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가진 힘이 아닐까. 아까 제가 모두의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가 그런 도구로서 이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는 거꾸로 이제 뭐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 나와서 뭐 의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판사를 하는 친구도 있고 한데 저는 반대의 경우로 정말 커말못이 이런 분야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문제를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지만 결국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가진 역량에 어떤 이런 IT나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더 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좀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물론 더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고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정말 미래에 많은 것들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